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4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단기적인 그 재정 지원 카드가 사상 최악이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책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김용진 제2차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사파 싸움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에 국회가 매진해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 국정조사도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한국 GM 공장이 있는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을 책임져주는 두 분이 있죠. 경기대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무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승원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SBS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특정해서 5억 원 가량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를 통해서 김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나머지는 이 전 회장이 직접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서요.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22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성동조선이라는 곳에서 나온 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동조선이라는 곳은요.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2010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이 8년 동안 무려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최근까지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경영위기를 겪고 있던 성동조선에서 이 돈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성동조선 채권단에 우리은행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국책은행과 우리은행 관련 로비 명목으로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이 돈을 건넨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건넨 돈은 자신의 인사 로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족들 전체를 다 뒤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너무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렇죠. 국가정보원 특활비 1억여 원 정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이것도 김윤옥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이 사위도 그렇고 남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인정을 하는 다 그 돈들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검찰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10만 달러니까 당시 뭐 1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이죠. 네. 해당 내용은 사실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실장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들인데요. 국정원에서 당시 받은 10만 달러를 미 달러로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인정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조사한 돈의 사용처랄까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자 226명에 대해서 직권 면직토록 지시를 했다고 하죠. 네, 강력한 조치이고 당연한 조치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어제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같은 조처에 따라서 이 관계부처가 이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이 확인된 226명에 대해서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하겠다. 다는 건데 네. 사실상 해고를 하는 방향입니다. 그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조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권 면직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확실하게 결론을 짓겠다 이런 압력 조치를 보입니다. 네. 사법 처리까지 끝나려면 2년, 3년 더 걸릴지도 시간이 모르죠. 오래 걸리죠. 네. 그렇다면 지금 부정 합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그렇고 이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그렇고 서로 구제할 방법이 또 혹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4조 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이 일자리를 위한 추경 예산 일단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11조 원인가요? 추경 예산이 있었고 게다가 6월 선거를 앞두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일단 정치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부총리는 일단 추경 예산 규모가 4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를 하면서 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이 대기업 측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4월 초에 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죠. 네. 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건 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련 내용 잠시 후 2부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터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원래 5월 안에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보도가 나오네요. 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14일 현지 시간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회담 일정이 5월이 아니라 6월 혹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상원 인준 절차를 이제 밟는 데는 최소한 한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4월 말이나 자기 책상에 제대로 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5월 말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맡았고요. 이 회의에는 총괄 관사인 통일부 조명군 장관을 비롯해서 위원인 정의용 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 대상입니다. 네. 5월까지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데 아무튼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스타일상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영입 대상이다라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보면 영입 인사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석연 전 처장을 영입해서 당연히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의 반대편에 앉을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경실련 창립 멤버이자 이고 박 시장은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누구보다 박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의 이석연이라고 시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자 한 분이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구당과 국익의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별로 좋은 카드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개헌과 GM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여당은 개헌에 매진할 시기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보도인데요. 한국 GM 공장이 있는 그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분이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지역구가 군산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어요? 네, 지금 군산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불과 7달 만에 다시 GM이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역 경제가 대단히 큰 침통에 빠져 있고 이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루빨리 경제 회복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긴급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요. 예. 긴급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뭐 지정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얘기는 하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진행은 안 돼,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뭐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김관영 의원께서도 그 같은 입장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 한국 GM 사태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 GM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10월에 소위 비토권이 10월 말에 사라졌거든요. 산업은행에. 네. 그런데 그 전에도 산업은행이나 또 감독 책임 있는 금융위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GM이 협조를 안 해줘서 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아무것도 사실 안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GM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 또 특히 뭐 불명확한 이전 가격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또 GM의 회계 보고서를 제대로 감리 한번 그동안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감독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나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헌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지연전술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GM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GM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정부의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두 가지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개헌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국정조사하고 개헌을 연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국회라는 데가 무슨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개헌은 개헌 특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개헌 협상에 너무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개헌 특위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어쨌든지 저는 두 가지입니다. 개헌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큰 타협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추진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개헌 시기와 또 개헌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에서 개헌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아까 이제 정부의 말씀드린 것 중에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GM을 한국에 지켜야 되고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너무 절실하죠. 그러나 그동안에 GM이 한국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경영 행태에 비춰봤을 때 GM을 국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GM에 대한 협상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GM에 대한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얘기 안 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협상 전략을 누가 100% 노출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동안에 잘못된 경영상의 감독,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고 네. 저희는 처방이 나오려면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 추진 어렵지 않을까요?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생 차원에서 또 GM과의 협상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설득을 해서 네. 국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연간 그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하겠다. 이게 네. 이제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 조치가 좀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한데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이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출범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네.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4조 원 가량의 그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건데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추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된 지 불과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예산의 고무줄 운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추경은 절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경 예산을 국회로 보내온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예산안을 보내온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통과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여러 가지 큰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는 네. 결국은 뭔가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서 뭐 야당의 입장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이 문제는 좀 재정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제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곧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체성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교섭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지 네. 교섭단체가 3개이었다가 4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협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그 두 당이 그동안 여당과 상당히 가까운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터 최종적인 캐스팅보터 네. 역할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 생기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의 우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네. 네.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을 저는 특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든 새로운 이제 교섭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국회가 전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그 당 관계자의 그 지원이라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제 복당 신청을 냈던 걸 철회하고 중앙당이 예. 직접 이제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정치권의 미투 파장이 상당히 좀 큰데요. 자, 여론도 결벽함을 확신하고 있다. 허위사실 보도로 그 복당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제 여론도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정 의원께서 하신 것은 뭐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좀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네. 결국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진실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 의원이 양심과 진실에 근거한 행동과 언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다른 당 뭐 얘기라 제가 뭐 와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저는 복당을 받아들이기는 만만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일자리 쇼크다. 고용 재앙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그 10만 명을 겨우 넘어서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청년 실업 문제 아주 그 심각한데요. 네. 2부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그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죠. 이런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 과제로 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고요. 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쇼크 타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특단의 대책의 핵심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기간 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에는 약 현재 한 20만 개 정도의 비니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아무리 비니 일자리가 많아도 이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여기 가장 큰 원인은 이 대기업하고 이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여러 임금 격차가 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네네.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향후 3, 4년에 3, 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왜 예,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년 실업 수는 작년의 경우에 9.8% 사상 최고 수준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 3, 4년간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에코 세대가 한 39만 명 정도 취업 경쟁에 더 나서게 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방치한다라면은 거의 재난 수준의 청년 취업 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 동안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코 세대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에코 세대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보면은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에 그때 베이비붐이 있었습니다. 네.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 에코붐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475, 386 세대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 4년 내에 보면은 이러한 인구 구조상 예년과 비교해서 한 39만 명 정도가 새로 청년들이 이 취업 전선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여기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우려입니다. 이 세대별 격차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네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노동인구가 오히려 줄어서 문제가 이러는데 지금 네네.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3, 4년 에코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약간 인구 구조상 보면 앞으로 한 3, 4년, 4, 5년간은 이 에코 세대가 진입해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은 오히려 네. 이후에는 청년들의 우리 인구가 감소하게 돼서 오히려 고용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청년 실업 네네.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제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3, 4년 정도의 한시적인 대책이다 보니까 네네. 어떨까요? 이 사업주와 청년들 3,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말씀인 대로 앞으로 3, 4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함께 이제 정부가 또 이 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만일 한시적으로 한다라도 그것이 뭐 급격하게 갑자기 끊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점진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자면은 국회에서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야 그런 네네.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재정 소요를 한번 쭉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네. 세수가 잘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정 투입형 일자리 모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네네. 마련된 추경도 그렇고 또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네네. 만들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그러나 네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꽤 있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래서 단기간에 대책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도 성숙화돼서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이런 것들이 네. 위축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 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단기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은 바로 이제 네네.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 많이 짚고 있거든요. 네. 청년 실업 문제,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책을 써야 된다. 네네. 장기적이고 우리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네네. 경쟁력 있는 지금 산업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네네. 못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과연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네네. 많이들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고용 관련 대책 이외에도 사실 작년에도 많이 발표한 바가 있지만은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는 또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 그리고 고용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중장기 대책도 아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용 관련 대책은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일자리를 계속 높여가는 한편 또 한편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자면 4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나 네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 확인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추경이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안이 제출된 것은 작년 8월, 9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재정 지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점이 뒀다고 하면은 이번 네. 대책은 민간 시장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이 청년 일자리 예산 투입 언제부터 되는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약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면 언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는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집행 준비를 해서 금년 5월부터라도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재난적 수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 실업 문제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때문에 안 됐다고 할 텐데 정말 고약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로서는 이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닥친 여러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크게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그만큼 또 절박하다는 점을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다른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기업들이 좀 일자리를 만들기 좀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미촉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금 현재 3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최대한 그리고 또 제대로 지원돼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트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공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와 정부처가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